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도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 도전이라고 우려의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좀 나쁜 게 양비론 같습니다. 경찰도 잘못됐고 폭도들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 윤석열도 잘못됐고 이재명도 잘못됐고 모두 잘못됐고 하는 게 가장 민주주의의 적, 정말 법치주의의 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고 이쪽도 잘못되고 저쪽도 잘못됐고 결국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하고 싶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애가 쏙 뉴스픽.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폭도 사건 관련해서 여기도 잘못됐고 저기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편을 드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비론이 가장 나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윤석열 씨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예정이었던 공수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수처에서 강제 구인에 나섰는데 네. 이것도 잘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씨는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는 현재 공수처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첫 조사에서도 조서의 서명과 날인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었는데요. 이에 공수처도 결국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라는 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공수처는 어제 오후 3시쯤 윤석열 씨 강제 구인을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고 오후 5시쯤부터 윤석열 씨 변호인들과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약 6시간 대치 끝에 강제 구인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어젯밤 9시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서 강제 구인을 중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재강제 구인 등을 포함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공수처가 이렇게 강제 구인을 시도한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도 없을 뿐더러 검찰에서 이 사건 조기 처벌 요청했기 때문에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사실 공수처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네. 윤 씨에 대해서 물어볼 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데요.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 수사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공수처는 최대 2월 7일까지 구속이 가능한데 다만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앞서 검찰과 합의를 했듯이 후반 열흘 정도는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겨줘야 합니다. 구속까지 성공한 공수처로서는 대면 조사로 혐의를 좀 탄탄히 한 뒤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싶기 때문에 첫 조사를 조금 서두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씨가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기소를 위해서 사건을 조금 더 빠르게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빠른 시일 내에 또다시 강제 구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댓글에 인권 같은 소리 하네. 뭐 공수처는 강제란 뜻을 모르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강제 구인이라고 해서 이게 붙잡아 가지고 막 때리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결국은 구금 절차의 또 집행 절차 하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만약에 딱 붙잡고 안 나오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다 한들 입을 또 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막 강제 구인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사실은
이게 본인한테 유리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막 법 질서를 수호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공수처 수사는 응하지 않는데 네. 자, 오늘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변론이 있습니다. 여긴 또 간다면서요, 윤석열? 네, 윤석열 씨 변호인 윤곽근 변호사는 네. 어젯밤 공지를 통해서 오늘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로써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됐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23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23일에 윤석열 씨가 출석할 거다 이런 관측이 좀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렇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보다 먼저 출석함으로써 이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이 포고령 1호를 누가 또 어떻게 작성했는지 등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게 좀 유리하다 이런 계산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석열 씨 측은 김 전 장관이 예전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을 그대로 내보냈다라는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김 전 장관은 초안은 본인이 썼지만 윤 씨가 관련 법정을 찾아보면서 지침을 줬다라고 검찰 조사 당시에 진술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윤석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한테 건넸던 그 문건이 중요한데요. 실물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조금 김용현 장관은 말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작성 주체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비상 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네. 대해서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쪽지의 작성자는 김 전 장관 본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기재부의 준비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지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MBC가 공개한 윤석열 씨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문건 실물 사본을 보면 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우선 공개된 문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의 지시사항 3개가 들어있습니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또 문건 형태를 보면 개헌 포고령 문건과 굉장히 비슷한 비슷하네요. 점이 많이 네. 보입니다. 두 문건 모두 제목 아래 밑줄이 그어져 있고 문장은 동그라미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또 앞서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이 기재부의 준비 조직 구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었는데 해당 문건에는 윤 씨가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라고 한 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영장심사에서 판사가 이 부분을 콕 짚었고 윤 씨가 가물가물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자마자 이런 해명을 내놨다는 점도 좀 석연치 않은 점으로 보이고요. 이로써 김 전 장관이 출석하고 또 윤 씨가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주 목요일에 두 사람은 각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 사람이 뭐 대질 같은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재수의 좀 딜레마 같습니다. 서로 달리 얘기하다가 또 어느 거는 또 맞추려고 하고 그것을 재판관들 앞에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한편 경찰이 윤석열 씨 체포되기 며칠 전에 경호처에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김성훈 경호청 차장이죠. 이것을 받아들였다. 네, 알겠습니다. 라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김 차장이 이걸 부인하고 있어요. 네, 경찰은 이 윤석열 씨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간부들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물었고 김성훈 경호처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경호처 관계자 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예. 하지만 김 차장 측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또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김 차장이 윤 씨의 지시에 따라서 대통령실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에게 통보했다는 진술도 확보가 됐는데요. 또 오늘 아침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내부에서는 이 김 차장이 직원들에게 12.3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공유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간부 50여 명에게 좌파를 척결해야 한다는 영상을 보냈고 또 탄핵 반대 100만 명 서명 링크를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냈다는 게 확인이 된 건데요. 경찰이 확보한 진술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네. 다른 강경파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서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네. 한편 경찰은 삼청동 대통령 양가와 이 용산 대통령실 청산의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막혀서 현재 빈손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자, 김성훈 차장은 또 상사를 건너뛰고 윤석열한테 직접 보고했다. 당시에 이제 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종준.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달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압수수색 당시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윤석열 씨에게 압수수색에 들어왔다라고 직접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김 차장은 당시 직속 상사이자 경호처 1인자인 박종준 경호차장을 건너뛰고 윤석열 당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한 건데요. 실제로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공관 압수수색 마지막 단계에서 경호처의 대응 때문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특수단은 윤 씨의 지시로 이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철수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김 차장이 그걸 도와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 18일 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가 된 상태인데요. 수사기관의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가 김 차장은 명령 불복종한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어서 이 영장이 반려가 된 게 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란 용어도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각이면 기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 우려 없다, 도주 우려 없다. 그러니까 경찰의 영장 신청 안 된다. 기각당할 것 같다. 법원 가기. 여기서 기각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반려라는 거는 뭔가 보안 수사를 요구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성훈에 대해서 일단은 법원에서 뭐 영장을 기각했다면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굳이 이것을 중간에서 기각한다, 반려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좀 충분히 있고요. 범죄도 지금 보이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지금 보이는데 글쎄요. 김성훈을 계속 두는 게 맞는지 이번에 또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또 경호처에서도 거부를 했는데 김성훈이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부분은 검찰도 계속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경호처가 윤석열 생일 맞아서 찬양하는 대통령 뭐 선전곡 이런 거 뭐 가곡 같은 거 만들어서 이것도 충격을 받았었는데 우리가. 네. 근데 이 자리에 55 경비단 소속의 국군 장병들도 동원이 됐다면서요. 네, 참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병사 한 명의 반주에 맞춰서 홀로 아리랑을 선창하자 다른 장병들이 합창으로 이어가는 모습이 아하, 담겼습니다. 공연에 참가한 군인들은 이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 경비단 소속 장병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아리랑에 이어서 장병들은 조군가와 함께 군무를 선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씨 지지자들의 집회 현장에 자주 들리는 이 충성가의 가사에 나오는 조국을 자유대한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 장병들은 윤석열 부부를 향해서 큰 소리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면서 큰 소리로 격려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모든 건 앞서 말씀드린 헌정곡을 불렀던 날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건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윤석열 씨 생일에 장기자랑 형식으로 사병들까지 동원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은 생일 파티에 뭐 생일 축하합니다. 뭐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네. 무슨 헌정곡을 만들고 뭐 삼행시를 짓고 무슨 왕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 그냥 상관 그 뿐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보면 생일 파티도 파티지만 군인을 동원을 했고 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넘게 연습을 시켰다. 2달 정도. 네. 그리고 또 경호처가 또 사전 심사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오디션도 아니고 네. 사전 심사까지 거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55 경비단 장병들은 이 경호처 상설 60주년 행사 일주일 전에 간부로부터 엽서를 쓰라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행사 당일에 대통령이 엽서 몇 장을 선정해서 읽을 예정이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공지글에는 엽서 작성 주제 중 하나로 대통령님께 보내는 각오와 감사, 응원, 축하 메시지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행사 당일은 대통령님 생신입니다라는 참고 설명이 써 있었습니다. 즉 55경비단 수뇌부는 행사 당일이 윤석열 씨의 생일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일반 장병들에게도 미리 언지를 줬다는 건데요. 사실상 생일 축하 엽서를 작성하라라는 거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행사 당일 장기자랑에 동원된 장병들은 최소 2달 넘게 관저 경비 업무에서 제외되면서까지 이 장기자랑을 연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외에도 야간에 불러서 따로 연습까지 시키기도 했는데요. 행사 준비 과정에서 경호처는 경호부대와 경찰 등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사전 심사를 하고 연습 지시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입니까 여기가? 김정은 무슨 뭐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조선시대 같은 생각도 들고 요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대통령 생일이 뭔데 여기 뭔데 이게 군인들을 불러내가지고 그 군인들은 경호부대 군인들인데 경호하려고 만든 또 그 부대의 병사들을 불러서 장기자랑 훈련시키고 몇 달간 시키고 그 경호처가 좀 주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사까지 하고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특히 경호처 이런 데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백일화에 다 드러날 겁니다. 드러나게 되면 이 관계자들은 정말 엄중하게 문책을 받고 처벌까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이 맞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면 조선입니까? 조선도 이러지는 군인 불러서 이런 거 조선이 이런 거 시키지 않았는데 북한만도 못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 밝혀가지고 경호처에서 있었던 일들 또 다른 일들 윤석열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거 2년 반 동안 집권하면서 어떤 짓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의도의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정치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 김주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지금 강제 구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검사 1명하고 수사관 3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구치소에. 근데 이제 강제 구인 시도가 불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네.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소송 서류도 거부하고 네. 체포도 거부하고 음흠. 또 체포하고 나서 체포되고 나서 진술도 거부하고 다 거부합니다. 다 지금 거부하고 사실은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 네. 국회에서 보내는 법안도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따라서 최상복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거부하고 남발하고 있습니다. 다 거부합니다. 이 진짜 거부 세력인데
어쨌든 공수처에서 이 내란이라는 그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 준비를 착실히 했고 예. 200쪽 가까운 질의서를 준비했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도 물어봐야 되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200쪽에 대한 질의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시도를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참 강제 구인이라는 게 지금 4명이서 들고 빼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물리력 행사라고 봐가지고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말씀대로 또 진술 거부 행사하면서 날인 거부를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끝까지 정말 이 말 표현이 좀 그런데 참 구질구질합니다. 거부하려고 대통령 그러니까요. 출마했나 그런 이런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드네요. 네. 이렇게 법치를 부정하고 정말 이 사법 체계를 농단하는 네. 이런 모습을 전임 검찰총장 출신 현직 대통령이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네. 그렇습니다. 검사를 오래 했고요. 검찰총장까지 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유리하게 작동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이 구인까지 하는 거는 뭐냐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됩니다. 공수 네. 입장에서는. 그런데 마지막에 끝까지 그걸 못하게 된다면 지금 김주호 우리 대변인 말씀처럼 결국은 조사 한번 못하고 넘기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또 공수처 또 뭔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네. 체포도 성공했고 네. 구속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죠. 역할은 다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최대한 조사를 해보는데 조사가 여의치 않으면 어차피 기소는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네. 빨리 사건을 이송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저는 그 공수처에서 윤석열 내란수계와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 두 사람만 네.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소방청을 압박을 해서 언론 기관에 대한 단수를 명령한 부분 그리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수사가 미진한 것 같아요. 빨리 좀 이 부분도 수사가 진행이 돼서 네. 좀 진위 여부가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윤석열 내란수계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련된 또 수사도 조금 미진하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여요. 이 부분도 네. 안가라든지 대통령 경호처라든지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든지 뭔가 이 비상대권 비상입법기구를 추진한 그 음모에 대해서 좀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공수처가 좀 의도한 거는 윤석열을 불러서 윤석열 입을 통해서 그런 어떤 비서실이라든지 그리고 뭐 입법 같은 작용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그 윤석열 네. 내란수계는 정말 확신범이기 때문에 아하. 아니 자기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공수처 검사는 2류, 3류 법조인이 무슨 검사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릇된 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 조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이게 어차피 검찰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검찰에 가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달라지긴 분석도 뭐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찰 가서도 네. 일개 검사가 이 내란 사건을 수사할 게 아니다.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다. 이런 주장만 하겠죠. 거기 가서 뭐 이름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이야기하겠죠. 검사 후배들 앞에서 창피하게 또 그것도 거부권을 하겠습니까? 이름은 이야기하겠지만 아마 똑같은 취지.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내란수계가 사법적 귀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사법 특권층이었던 거죠. 네. 그 태도를 지금 이렇게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됐는데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결국 그런 데는 뭐 출석도 하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지만 오늘은 나간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탄핵 심판에는 출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본인이 직접 나가서 출석을 또 얘기를 한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저는 첫 번째는 네. 헌법재판소에 나가야 네. 공수처의
어떤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가지 않을까. 헌법재판은 그럼요. 나갈 것이다. 그럼 헌법재판소의 네. 그런 그 재판도 일주일에 2번인데다가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조사를 안 받으니까 조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목적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대부분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폭력을 유발하고 소요를 유발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직접 나가서 앞으로 더 그런 폭력 집단 소요를 유발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더 많이 낼 것이다. 네. 여론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다른 이유로 탄핵에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한다는데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주말 동안에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을 네. 영상을 시청을 했는데 제가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 측 변호인 대리인들이 네. 준비 서면을 냈으면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답을 못한다. 답을 못해요. 네. 설명을 못해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상한 음모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 네. 부정선거의 증거다. 뭐 예산을 깎았다. 그리고 하다못해 뭐 이상한 정말 가짜 뉴스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선관위에 있는 중국 간첩 90여 명을 주한미군과 함께 체포하여 일본 주한미군 기지로 이송했다. 90여 명. 완벽한 가짜 뉴스를 헌법재판관 앞에서 윤석열 대리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안을 기각시키려고 변호를 하는 것인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음모론적 소신을 홍보하고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제가 보니까요. 제가 답답할 정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김건희 일가가 수천억 자산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배우자를 방치하고 있는지. 변호사들 돈을 안 줘서 그렇다 이 저는 말씀인가요? 김건희 씨가 좀 변호사비 지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런 함량미달 변호사들한테 남편의 변호를 맡깁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저도 뭐 보긴 봤는데 4명인가 5명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고 동문서답을 계속 하는 모양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었거든요. 이렇게 요 파트는 누가 하고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을 홍보하고 네. 싶으면 정치를 하거나 뭐 집회 시위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죠. 야 다른 사람의 생사 여탈이 달려 있는 그 탄핵 심판에 와서 본인 홍보를 하고 있고 네. 본인 소신을 이야기하면 그게 어떤 변호에 맞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거를 왜 김건희 씨 일가가 방치하냐. 굉장히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윤석열 직접 나와서 변호인단이 이 정도인데 본인은 잘할 수 있겠냐?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 가서 거기서도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뭐 엉뚱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 내란숙의 입장이에요. 예. 제 생각이 아니고 계엄 내란을 왜 일으켰냐 하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사실상 그 배우자의 비리를 덮어주고 명태균 관련된 그 명태균 스캔들이 너무나 분명한 증자가 11월 달에 나오지 그렇게 않았습니까? 보이죠. 예. 뭐 뉴스 네. 토마토에서 정말 활약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너무나 명확한 증자가 11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내란을 일으킬 수뿐이 없었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네. 저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냥 부정선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냥 김건희 구속되는 거 막기 위해서 아니, 내란 그거라도- 이렇게 딱 그 말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답변을 잘하면 다행인데 아마 신문이 이루어질 겁니다. 직접 재판관들이 질문을 할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했을 저는 의문이거든요. 뭐 지금 보면 이 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매우 아주 예리하게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 근데 윤석열 계속 이럴 것 같아요. 뭐 이럴 것 같은. 기억이 생각- 안 난다고 그러겠죠.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랬나 저 사람이 그랬나 자기 기억이 답변을 가물가물하다. 제대로 지금 뭐 본래 담화할 때도 보면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 일 관련해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라서 지금 보면 결국은 전략 같아요. 수사나 이런 건 안 하고 재판이나 아니면 탄핵 심판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방법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가 네. 지금 탄핵 심판하고 내란 형사 재판에 대해서 좋은 전략을 가지고 대처를 했다면 네. 지금 그렇게 강제 체포돼서 구속까지 됐겠습니까? 네. 저는 똥볼도 이런 똥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본인이 이런 여론전이나 어떤 음모론을 제기해서는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대 범죄로 재판을 받고 탄핵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그렇게 사법부를 도발하고 지지자들이 주말에 사법부를 진짜 막 폭력 소요를 그러니까요. 일으키는 것 자체가 재판에 긍정적인 요인을 그러니까.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하고 같은 뜻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서부지법 난입 폭도들 그 폭도들이 또 헌법재판소도 또 가버렸어요. 한 명 월담하다가 뭐 체포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법기관 두 사법기관이 윤석열에 대해서 또 이 폭도들에 대해서 또 법치주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윤석열의 재판에 탄핵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유리하지 않아 보입니다. 매우.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얘기한들 뭘 잘하겠습니까? 잘하지 못한 걸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그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비상입법기구 쪽지 부분이에요. 요거 관련해서 요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요걸 질문을 아마 거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로 법 판사가 한 것 같은데 요거 질문 던지니까 말씀처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메모 직접 작성했다. 본인이 입장을 냈는데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거는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작성자는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2024년 내내 비상대권, 비상입법기구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주 여러 차례 나와요. 예. 본인이 23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네. 23년 10월 달에 강서 선거에서 대패한 이후에 23년 11월에 여인영 등 계엄 장군 4인방을 그 자리에 임명합니다. 네. 결국은 그 강서 선거 대패한 이후에 총선도 어떤 총선 전망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본인이 예. 계속 밀릴 수뿐이 없고 본인의 배우자도 사법 처리를 받을 수뿐이 없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혔고 네. 총선 이후에 총선에서 대패하자 본격적으로 계엄과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비상대권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계속 그 참모들 측근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그 비상대권이라는 게 비상입법기구예요. 국회를 해서는 본인이
계엄령 담화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국회가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됐다. 이 세력을 일소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도 끊고 따로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생각 아니었으면 네. 결국 그게 유신 영구 집권을 위한 그런 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아도 김용현 최측근을 통해서 그런 문서를 쓰게 했다면 내란 수계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없다. 생각합니다. 예. 자, 아마도 차이는 없지만 윤석열 측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하니까 김용현 측에서 또 맞추려고 한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고 김용현이 그걸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 그리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한테 전달이 됐는지 최상목은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이 계속 경고성으로 그냥 비상계엄 정도 한 거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고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유신이나 아니면 전두환의 국보위처럼 국회에 해산시키고 어떤 입법기구를 통해서 행정부가 뭘 하면 그냥 쭉쭉쭉쭉 맞춰주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마 백일화에 다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김용현이 예. 또 김용현하고도 구체적인 진술이 지금 안 맞는 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 어긋나고 있어요. 지금 포고령 보면. 관련해서도 김용현하고 진술이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뭐 장군들 여인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재수의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김용현하고 윤석열 결국은 말을 계속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끝까지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세연 우리 소장님은 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임소장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에 시동이 안 걸려서 이런 일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왔는데. 예, 오랜만에 너무너무 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윤상현 지금 의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번에 그 폭도들 서부지법 난동 부린 폭도들 관련해서 특히 윤상현 의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서장한테 전화해서 연행자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던데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윤상현 의원이 한마디로 이 폭도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제가 사실 6주 7주 전에 네. 광화문 집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처음 그 보수 집회에 나왔을 때 모습을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보수 집회가 대부분 울거나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울거나. 예.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그 보수 집회에 6주, 7주 전서부터 계속 꾸준히 나오면서 김민전 의원도 나오고 김민전 의원이 백골당 국회 기자회견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한남동 관저에 4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 집회 시위하시는 분들이 한 3주 전에는 뭐 욕설을 하거나 육교에서 침을 뱉거나 아니면 뺨을 때리고 가거나 뭐 몰려다니면서 이재명 체포를 외치는 정도였는데 지난 주말에는 이게 막 정말 폭도로 보일 만큼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로 정말 폭력 사태를 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공권력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 이 6, 7주 동안 보수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그 폭력화, 극렬화 하는데 윤상현 의원이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폭동을 조장했다고 해서 윤상현 의원의 제명을 좀 추진한다고 하는데 윤상현 의원 그 발언도 기억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이 한 명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왕 같은 발언도 했었어요. 요거 맥락이 또 같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민주당에서 제명 추진한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오후 3시 20분에 네. 윤상현 의원들을 비롯해서 권성동
등을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직접 고발하십니까? 예. 어제는 전광훈을 고발을 네.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약간 조장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에 이면에는 네.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폭도들이 안심하고 믿은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난동을 부렸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뭡니까?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에서는 고소고발건을 문의가 폭주한다라고 하면서 저희는 도움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이미 손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윤상현도 도망갔습니다. 그 사실 무슨 트럼프 취임식을 하자면 초대받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거 사실 구입한 겁니다. 예. 구입해서 가서 아니 한국에서 유튜버로 보나 미국에서 호텔에서 유튜버 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냥 어차피, 미국에 예. 도망간 거다. 아하.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 어디 일부 무슨 조그만 가게를 박살내도 이거 굉장히 중범죄에 처해지는 건데 우리나라 사법 최후의 보루인 사법기관 법원을 그렇게 난동하고 침탈하고 부수고 깨부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도와볼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예. 라는 말로 직접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네. 특히 국민의힘이 참 입장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직까지도 뭐 민노총 경찰 진압 이거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도 보이고요. 국민의힘의 또 뭐 조배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항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등등 국민의힘의 좀 입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2주 전에 네. 윤석열 내란숙의 체포영장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된 것 자체가 진보 헌법재판관이 서부지방법원에 있는데 뭔가 공수처와 민주당이 짜고 서부지방에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조금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지만 아주 이 폭력 세력의 후견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 국민의힘 지역위원장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 지역위원장 중에 그런 변호사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이 폭도들에 대해서 네. 변호인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당직자의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이 폭도들의 아주 충실한 후견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로서 명절에는 이렇게 뭐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을 보수 유튜버들한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을 이렇게 아슬하게 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참 자유로우지 못한 게 지금 권영세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지법 문제가 있다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또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백골단 데리고 와가지고 뭐 기자회견 하기도 했고 또 지금 그 서부지법 폭도들 중에 뭐 흰 모자 쓰고 있는 헬멧 쓰고 있는 사람들도 보인다고 합니다. 20, 30대 정도가 많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뭔가 조직적으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상현 뭐 등등 지금 다 문제가 될 김기현.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입장을 못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도 잘못 저기도 잘못 양비론적으로 나간다는 거는 지금 김지호 대변인 말씀처럼 이 폭도들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그 전광훈 유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호도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직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 부르고 싶지 않지만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죠. 네.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들이 뭐 권영세, 윤상현, 나경원 뭐 등등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내란 수계를 보호하기 위한 뭐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거기 안에 차라리 합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광훈 당이랑. 전광훈 당, 자유통일당인가요? 차라리 합당을 하지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90도로 인사하고 그 대통령감이다라고 믿는 그 말 한마디에 90도로 인사하고 거기에
같이 동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당이라는 역할을 다 끝냈다. 이제 여기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당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당은 위헌정당 심판을 통해서 해산돼야 된다. 대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안에 제대로 된 분도 계세요. 상식적인 분들도 예. 계시지만 대다수가 정광훈 유에 함께 옹호하고 이 폭도들을 오히려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봤을 때는 전 집권 여당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 저는 해산돼야 된다. 해산되어야 된다.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예. 주요 정치인들이 아주 비열한 방법을 쓰고 있다. 아하. 의리도 없고 뭐냐 하면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지금 탄핵 재판을 받고 있고 내란 수계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 서부지방법원에 가가지고 저렇게 폭도 행위를 하고 판사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자체가 윤석열 내란 수계에게 도움이 됩니까? 뭐가 아니 진짜 무죄 나올 것도 유죄 나오겠어요. 재판관들 그렇게 겁박하면. 근데 왜 그러냐? 네. 이 자들이 철저하게 전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너만 죽어라. 그리고 본인들한테 이제 수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란 동조 혐의든 내란 주요 뭐 인사자든 뭐 추경호 이런 사람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일단 윤석열 당신이 어떻게 하든 여기서 폭도들하고 싸우든지 해갖고 전선을 거서 거기 머물러라. 네. 못 넘어오게. 거기에 수사력이 집중하다 보면 일로 못 넘어오잖아요. 두 번째. 이 지지층을 흡수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이 국면이 끝나서 국민의힘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적폐 수사가 진행이 될 때 나를 보호해줄 지지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계산해서 지금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참 야비하고 비열하다. 윤석열한테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에 하나만 덧붙이면은 이른바 이제 윤사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윤사모가 저는 윤석열 사행을 촉구하는 모임 같습니다. 사형을 촉구하는 네. 윤사모. 그러니까 무기징역 나올 것을 사형 네. 나오게 이렇게 막 오히려 막 기름을 붓고 있는 형태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 저는 변호사분들도 그 윤석열 옆에 있는 변호사 사람들도 네. 이 사람들 윤석열 자꾸 골로 보내려고 노력하나? 나쁘게 네, 하기 그렇게 위해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두 분 단 다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지금 뭐 윤상현 의원이나 그런 어떤 국민의힘의 그 많은 또 주된 정치인들은 좀 다른 길을 이제 앞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단은 예. 지금 이제 권영세, 권성동, 양권, 쌍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지난번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봤더니 네.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니까 탄핵 이후에 각계격파 당하더라. 네. 근데 지금은 흩어지지 말고 힘을 모아야 된다. 뭉쳐야 된다. 약간 이제 모여있는 배수의 진을 치고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개혁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보수고 수구고 다 모여가지고 민주당과 싸우고 대오를 갖춰야 우리가 희생이 적다. 그래서 지금 그런 뭐라 그러죠? 지금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전선을 그냥 그 대륙 국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네. 아주 일시적으로는 에너지 드링크를 먹은 것처럼 카페인 효과로 각성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체질 개선이 됩니까? 체질 개선이 안 됩니다. 막 네. 스테로이드를 막 맞아갖고 지금 당장 근육이 울긋불긋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체질은 더 나빠진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못 피하지. 그렇죠. 예. 자, 그렇게 국민의힘 상황이 좀 난감합니다. 특검법 결국은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킬 자기 자체 특검법 내긴 했지만 결국은 민주당 특검법 거의 국민의힘 원하는 대로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거부하고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한테 가는 건데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대행이. 최상목도 네. 범내란 동조자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특검이 이렇게 행사되게 되면은 본인이 그때 그 기재부 쪽지 받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산 그런 문제 등등을 인해서 본인의 수사도 불가피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사실상 네.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겁니다. 거부할 거라고 저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네. 동조자입니다. 동조자. 거부를 할 거라고 아마 시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거부가 되면 또 운명 공동체. 재표결까지 또 가능한 상황인데, 자, 이 재표결을 하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특검법? 재표결 되면은 통과될 가능성과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이다 이제는. 네, 지금 이제 통과 안 되는 가능성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소 여론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조금 새가 모이는 뭔가 좀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거기에 힘을 받아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50%고 네. 지금 사실은 이런 그 수구 보수 꼴통 지도부가 독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 자체 개혁파 의원들 친한계에서 매우 불편해하는 그러한 기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낙마를 위해서도 뭔가 계속 이렇게 보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번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좀 제어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50대 50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예상해 봅니다. 국민의힘이 약간 고무되는 게 여론조사들 보면 국민의힘한테 좀 유리한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일부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보다 더 많이 이제 지지를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고무돼서 이렇게 더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여론조사 나온 네.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부 과표집된 것도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이 답변을 잘 안 하고 통화를 잘 안 받고 왜냐하면 이게 길었거든요. 그동안의 윤석열 체포 과정이. 그랬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지지율 나오는 게 저는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독약 같다고 생각합니다. 독약 같다. 예. 중도층을 절대로 포집할 수가 예. 없어요. 지금 계속 극단적으로 극우 이른바 전광훈류의 세력에 업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네. 이들은 그 정광훈,유에 있는 집단들은 굉장히 결집력이 대단하고 지시 명령에 굉장히 잘 따르는 성향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받아라라고 지시하면 받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고무돼가지고 그렇게 극단으로 가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착각하는 것이 윤석열과 정광훈과 결별을 오히려 해야 네. 본인들이 보수로서의 가치를 좀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이쪽으로 더 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달콤하게 뭐 마약 먹는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멸망의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여론조사에 보면 눈에 띄는 게 저기 김문수가 대권 후보 전 몰랐거든요. 아주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는 이게 뭐 보수 가표집도 가표집이지만 뭔가 준비된 답변이 아닌가. 지금 말씀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뭐 그 여론조사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대기하고 있다가 김문수 나오면 김문수 찍어야지. 타사삭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그거만 믿고 국민의힘이 고무가 돼가지고 쭉쭉 밀어붙이고 정광훈유로 간다. 이게 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찌 됐든 네. 현직 대통령이 또 임기도 뭐 한 2년 반 만에 지금 탄핵 소추가 되고 구속까지 됐잖아요. 구속까지 됐죠. 사실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결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사태는 윤석열 내란수계가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정한 사법 처리도 받아야 되고 뭐 네. 우리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국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뭐 일부 정치인들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폭력 행위까지 조장하는 이렇게 해서 당리당략 정치적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종국에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집단 지성이 그러한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김문수가 그냥 1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역할이 너무나 미진하고 이 혼란을 부추겨서 굉장히 지금 뭐 대한민국 자체가 대혼란 상태인데요. 결국은 대한민국 집단 지성이 민주당을 선택하고 민주당이 힘을 실어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막 그렇게 막 자꾸 이래 보도가 되고 또 정광훈유가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튜브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고요. 특히 또 가짜뉴스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됐다. 뭐 일본으로 갔다. 뭐 등등 보도를 어딘가 스카이데일리인가요? 누가 보면 정상적인 언론기관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인터넷 언론기관 같은데 결국은 선관위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네. 왜 이렇게까지 폄하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최대 교역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네. 사실상 중국과의 교역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막히는 바람에 우리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폄하하는 게 맞나 싶어요. 교역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우리 적국이라고 해서. 네. 근데 이게 막 중국인 뭐하고 막 중국 사람들이 지나가다 관광객이 맞는 사태까지 일어나는 게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네. 이제는 북한이 반응을 안 하니까 중국으로 가는 형상이거든요. 이건 매우 정상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거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보십니까? 이렇게 선관위에서 이 정도로 하는 거 봤을 때는 가짜 뉴스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이게 계속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선관위 네. 그 중국 간첩 90명 체포건은 처음에 수사 당국에서 계엄군들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90여 명의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이 있었다. 이 기사를 한 유튜버가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 중국 간첩을 체포할 계획이 있었다. 바꾼 거죠. 이렇게 네. 한 유튜브가 방송을 하니까 보수 언론에서 받아 쓰고 받아 써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맞습니다. 퍼진 거고 진위 여부가 그렇고요. 그럼 유튜브의 가짜 뉴스 그런 선동선전 그리고 그것을 팩트 확인 없이 쓴 보수 언론의 잘못이 하나 있고요. 네. 중국 혐오 관련해서는 그 보수 집회에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만 오다 보니까 네. 보수 집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에서 젊은 2030 세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골몰을 많이 했고 영화하고 굉장히 그 연단에 세우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2030 보수화된 어떤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게 어떤 방법이 있냐? 결국은 중국 혐오. 그 젊은 층의 뿌리가 깊은 그 중국 혐오를 좀 자극을 해서 네. 계속 중국인 혐오 관련 콘텐츠를 내면서 이 사람들을 이런 폭력 집회에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2030 세들이 사실 취직하기도 어렵고 중국의 경제적인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네티즌들도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드 사태 때 중국 정부 당국이 정말 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탄압도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한 반중 정서를 아주 그 혐오감을 세워서 그 상실감을 분노와 혐오감으로 바꿔서 폭력 사태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냥 머리를 잘 쓴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 어떤 혐오를 해서 부정선거까지 연결이 됐고 그래서 일부가 어떤 폭동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임세훈 소장, 김준 대변인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최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자, 권영철 대기자 모시고 지금 현재 상황 또 대담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래 오늘 서초해봄 해야 되는데 조금 일찍 모셨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서부지법 후폭풍이 좀 거셉니다. 네. 지금 좀 눈에 띄는 게 그 폭도라고 뭐 또 폭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20, 30대 청년들이라고 하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조직화됐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조직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그런 점이 있긴 네. 한데 이게 문제는 그 영상을 보면은요.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이 7층 판사실을 네.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가요. 음흠. 사전에 준비가 됐다, 기획됐던 게 아닌가. 아. 그런 의문을 갖게 하고요. 음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장경태 의원이 그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석동현 의원이 그 근처에서 네. 뭐 만났던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법원의 구조를 변호사가 아니면은 알기가 안 쉽잖아요. 모르죠. 심지어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 자기도 잘 모르는데 예. 직행을 하더라. 음흠. 이게 뭐겠냐. 혹시나 뒤에 배우가 있다거나 이게 이제 소요가 되냐 안 되냐 이 판단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보고 있고 이게 사실 이게 2030들이 많다는 것도 문제 이제 그것도 좀 특색이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그 지난번 이제 20대 2030 여성들이 그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한 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발 심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 오마이뉴스의 현직 고교 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2030 남성 청년 우파의 뜬금없는 탄핵 반대 주장은 주장을 해석하는 핵심 키워드는 돈과 소외다. 아하, 돈이다. 예. 세대 구분이 무의미하지만 이 사람은 뭐 특히 젊은 유튜버들에게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곳은 한몫 챙길 수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찬반이 갈리는 곳일수록 더 큰 수익을 보장한다. 네.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목매단 그들에게 진실 여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따위는 신경 쓸 계제가 아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호응심이 늘어난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다. 네. 그들이 전쟁터의 종군 기자처럼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생중계를 마다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돈도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12.3 내란 사태에서 비롯된 탄핵 정국은 그들에게 영양 만점의 먹잇감일 따름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걸 이 사람들한테 무슨 뭐 사상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예. 2030 취직도 잘 안 되고 예. 뭐 돈벌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사회 계층의 분화가 되면서 양극단이 심해지잖아요. 부익부빈이 네.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게 아닌가. 그 20, 30대 그 사실은 윤석열 지지자가 20, 30대보다는 저는 좀 더 고령층에 많을 거라고 봤었고 고령층이 많죠. 태극기 들고 있는 분들 보면 좀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놀랍습니다. 저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람들 20, 30대가 절반이라고 하면 또 지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사실은 법원에 그렇게 가도 영장판사 방도 잘 당연히 모를 뿐더러 근데 그거는 있근하거든요. 고층에 판사 방이 있죠. 당연히 재판하는 법정은 이제 저층에 1층, 2층, 3층 뭐 예. 3, 4, 5층 정도까지 많이 있고요. 근데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7층에 다른 영장판사 방에 들어갔던 흔적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차 부장 판사는 9층이라서 괜찮았다고 하긴 하는데 어떤 거 봤을 때는 뒤에서 좀 이렇게 배우 아니면 지시한 그런 상황도 아마 그러니까 이게 조사하면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런 점들이 지금 꽤 이제 중요하고요. 그 특히나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네. 이 사람이 검사장 출신인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우리도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생각한다. 그게 참 이게 선동이잖아요. 지금. 선동이죠. 예, 지금 저항권을 국민 저항권이라는 건 독재 정권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을 때 쓰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저항권 얘기한다는 거는 선동을 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네. 여기 했잖아요. 지금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김재원이라는 이 사람도 검사 출신
행정 사법 양과 패스한 사람 아닙니까? 두 개 다 된 사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윤석열의 한남동 관제에서 하는 걸 성전이고 아스팔트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참, 이것도 선동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저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지금 양비론 경찰을 탓하잖아요. 지금 네. 아니 법원에 우리가 그 군사 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길거리에서 시위를 한 우리도 법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웃기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이 법조인 출신들이 이 많은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해도 되는 건지 법이라는 게 절차죠. 민주주의가 절차법 아닙니까? 네.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건데 특히나 법률가로서 오래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도 되나요? 지금 뭐 권영세는 법조인은 그것도 검사 출신이에요. 죄송해요. 권영세, 권성동, 석동현, 김기현, 왜요? 나경원, 검사 조배수까지 왜? 다 뭐 법조인들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이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이 폭도 이 행동에 대해서 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된다. 묵과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좀 양비론으로 계속 가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밀릴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요? 그러니까 2016년, 17년 탄핵 전국을 겪어보니까 밀리니까 끝이 없더라 이거죠. 네. 지금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지만 밀리긴 밀리겠죠, 당연히. 네. 근데 결국은 없죠. 5년 만에 정권을 또 되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돼야지만이 정당 활동이 가능할 건데 과연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게 정광훈 정당이지 이게 국민의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여론조사에서 네. 아무래도 지금 그쪽 사람이 그 윤석열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적극적인 응답을 하다 보니 그렇다는 분석들이 나오긴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은 그게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런 여론조사 때문에 그냥 이 길로 가자. 네. 그냥 어차피 어쩔 수 없다. 가자. 그거 중에 하나가 또 부정선거거든요.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입장을 제가 답만 찾아봐도 없어요. 정확하게 지도부에서 우리는 부정선거 안 믿는다. 안 된다.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것도 좀 애매하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원을 침탈한 폭동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 이런 걸 경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겨우 김상욱 의원 이 탄핵에 찬성한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지. 네. 대부분 사람들 다 그냥 양비론 들고 나오고 오히려 경찰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민주사회를 가자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딱 두 가지거든요. 판사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판사 주기로 더 가는 거 하고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 부정선거를 하면서 안 믿겠다 하고 두 가지가 우리 민주국가 법치주의를 받드는 근간인데 그 근간을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법조인들이 법률가들이라면 저게 내란인 줄 모르겠습니까? 윤석열 본인이 내란인 줄 모르겠어요? 알겠죠. 아니 그렇게 법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했던 사람들이 이거는 모르겠습니까? 사실 법조인 아니라도 네. 내란이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다 나오는 그런데 얘기인데요. 내란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기들이 낼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비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 미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미래만 잃는 게 아니라 나라가 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풍전등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가가 힘들어지고 지금 말씀 중에 부정선거 이 론이 그 기반을 갖고 있는데 기저에 깔려 있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부터 부정선거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 뭐 이제 제가 취재해서 보도한 건데요. 예. 우리가 통상 윤석열 부정선거 하니까 지난해 총선에서 대패하니까 이게 왜 내가 질 일이 없는데 내가 대통령으로서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서 부정선거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2020년 총선 때도 이 사람이 부정선거로 졌다. 네. 이 얘기를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 참모들한테 이거 좀 봐라고. 그때부터 했다고요? 그때부터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시절에 중국 공산당 그 중앙당교라고 네. 민주연구원하고 비슷한 조직이에요. 중국 공산당에. 여기가 그 서로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가서 연수받아 부정선거를 배워왔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그 기술자를 데려와가지고 전산을 조작했다. 네. 이런 주장을 당시에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야, 이걸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저기 취재하셔 보도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시절이 2020년 총선 때면은 그러니까요.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이 비판받고 막 공격받을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해주고 옹호해주는 사람 예. 그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닌가라고. 그때부터 유튜버 보면서 이때 빠져들고 이걸 믿고 뭐 확증 편향을 가졌을 그러니까 그 것이다.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극우 유튜브에 빠지기 시작한 게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라 그래요. 네. 그 얘기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자기는 뭔가 막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뛰어들었는데 수사하고 보니까 자기의 엄청난 자기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180도 돌아서서 공격하기 네.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세 가지 특징을 그 측근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가 거짓말쟁이다. 두 번째가 지독한 에고이스트다. 네. 세 번째가 충돌 조절 장애가 있다. 충동 조절 장애도 충동 있다. 조절 충동 조절 장애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에고이스트라는 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내가 이겨야 되는데 졌다. 그러면 저쪽이 뭔가 불법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믿는다. 네. 자, 이현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스케줄이 이렇게 잘못돼서 좀 이렇게 혼돈스럽게 됐는데 그건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부터 부정선거론에 빠져들었다고 하고 제 눈에 띄는 게 이번에 검찰 내부에서도 일부 부장인가요? 뭐 검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어제 이프로스 네. 검찰 내부 통신망입니다. 그 수원지검의 여성아동조사부장 장진영 부장검사가 올린 글이에요. 부장검사네요.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가장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 아니냐. 네.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든 건 그만큼 정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란의 동기와 관련되는 거니까요. 네. 내란의 목적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수사와 연관된 것이다. 그래서 네. 내란죄의 그 구성 요건인 동기, 목적하고 결부된 것이니까 이것도 조사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뭐 성관위 뭐 구성원이라든지 불러봐야 된다. 이거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뭐 거짓이 아니라고 지금 단정할 수가 있느냐. 우리 수사가 너무 섣부르다라는 글을 그런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고, 뭐 그렇게 호응이 좋진 않죠. 저는 근데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저는 죄송하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라는 게 공지사실 자꾸 이런 얘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대꾸를 해줘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게 차라리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이 일단 네. 예. 일단 첫째는 이분은 그 방첩사의 법무실 사람들보다 못해요. 그 이제 성관위 서버를 확보해서 뭐 복사를 해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네. 방첩사의 법무실장, 예. 법무관들이 말하기를 영장주의에 반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순응하지 않았다. 거부했다. 방첩사에서 따르지 늦게 나갔다가 않았다라고. 막았다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계엄, 수사를 하기 위한 계엄, 야당을 혼내주기 위한 계엄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계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엄의 위헌성하고 걸부지어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고 정말 법률 지식이 부장검사라면서요? 거기 부장검사 장진영 부장검사의 법률 지식 판단은 방첩사 법무실 사람들보다 못하다. 법무관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 그 수사 모든 정보를 다 한 손에 쥐고 있을 대통령이 이거 섣불리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것은 사실 정말 전도가 뒤바뀐 게 검찰이 이 윤석열 정권을 유지하고 옹립하는 가장 핵심 축이었습니다. 네. 정말 객관적인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안 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미 뭐 국정원을 그러니까요. 통해서 보안 점검을 했죠. 그것도 단서를 찾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많은 증거물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도 있었는데 뭐 네. 케이블 타이라든지 야구 방망이 그리고 뭐 송곳과 같은 그러니까요.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하기 위한 이런 도구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은 그럼 이건 국민들은 정말 누가 이걸 믿어요? 부장검사의 글에 경악할 일입니다. 그럼 이런 수사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진실이라는 거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망상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검사 직위를 물러나야 된다. 이분 검찰 사직해야 된다고 글까지 쓸 정도면 생각합니다. 확신을 갖고 썼다는 거잖아요. 예. 그 상황 인식, 대 기자님.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네. 상황 인식도 안 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자기가 꽂히면은 그게 사실과 관계없이 밀어붙이는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는 온통 거짓말만 하는 사람인데 말하고 입만 띄면 거짓말인데.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모든 정보를 알고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참 나이브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할 때 모습 보면 1시간 만에 바뀌어요. 말하는 뭐 얘기하면 거짓말했고 거짓말 그 정도면 근데 무슨 사실 이렇게 믿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길게 다룰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검사 이런 부장 검사가 또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학증 편향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네.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단지 저 망상증에 걸린 것 같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다른 망상증 환자 네. 부장검사로 한정될 게 아니라 이거 저는 그 검찰의 무오류주의의 신화, 무오류의 신화의 한 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과거사 재심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납북어부라든지 뭐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을 다 국가보안법 위반 이런 걸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금 재심 신청을 해서 무죄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법원은 사과를 하거든요. 네. 뭐 그 어두웠던 시절에 뭐 이렇게 노고를 치른 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사죄를 하는데 검찰은 하지 않아요. 네. 절대로. 그러니까 검찰은 그 전체가 모류의 신화를 받들고 있는 집단인데 그래서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사건 다른 검사가 현재 하고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도 그 모류의 신화에 균열을 가게 할 어떤 발언도 상가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건 우리 검찰 선배인 윤석열 씨가 한 일은 여전히 옳다라는 맹신에 기초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한 명 이런 거지 대부분 다는 아니죠. 아니 대부분은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네. 오히려 윤 대통령이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다 그렇게 다 그렇게 근데 생각할. 이 한 명을 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 할 얘기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만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 이제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공수처 조사를 윤석열이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 구인도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근데 겁니까? 저는 이거 네. 공수처 하는 걸 보면서요. 네.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린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우리가 아직도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 게 공수처가 왜 갑자기 경찰과 검찰에 내란 사건 이첩을 요구했을까? 이게 지금 모든 사법 혼돈의 원인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부분 행정처장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지금 1심 판결에서는 넘어가는데 이게 항소심 가고 대법원 판결 갔을 때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해서 지금 특검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이것도 어제 오후 3시에 지금 그 구인하는 거 갔잖아요. 가니까 변호인들하고 논의하고 있더라. 물론 그게 뭐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서 맞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공수처 진술 안 하는 건데 강제 구인하러 가서 그럼 끌고 올 겁니까? 끌고 와서 어떻게 입을 주리를 털 겁니까? 네. 진술 받을 이게 가능성.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는 이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하. 언뜻 들다 이게 예. 그 앞에 의문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이거 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사실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강제 구인하면은 뭐 공수처가 열일하고 있다는 거 외에 뭘 할 수 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또 강제 구인을 또 시도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강제 구인을 할 수는 있지만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죠. 결국은 진술 의미가 거부하면 없죠. 그만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뭐 공수처는 사실 1차는 실패했지만 2차에서 체포를 해온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 물론 네. 주축은 아니었어요. 예. 실제로 투입할. 그래서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순신 검사가 정검사가 되었을 때 그리고 김태규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공수처장이 되었더라면 아하. 정말 더 끔찍한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굉장히 한계가 많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조직이지만 뭐 이 형국에서는 더 이상 비판을 안 하기로 했다고 아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전직 대통령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반부에는 주로 조사를 받다가 네. 후반 가서는 아예 거부했죠. MB는 다 거부했거든요. 네. 그럼 윤 대통령도 지금 본인이 공수처 조사 안 받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네. 차라리 그냥 검찰로 빨리 넘겨서 기소할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하는 걸 보면은 아, 공수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지금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재 오늘도 나가고 계속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네. 선전전 하겠다는 겁니다. 정치 선전하겠다는 거거든요. 공수처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아니 헌재 나가면은 중계하잖아요. 네. 사람들 국민들 다 보거든요. 또 소요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면 아니 그게 그 주장을 지난번 전 헌법재판관 조모 씨의 얘기처럼 그 유튜브 방송하듯이 네.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식의 주장을 윤석열 나가서 계속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늘 헌법재판소 가는 것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오늘 참석할 것 출석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오늘만 가는 게 아니라 네, 계속 갈 것 같아요. 계속 간다 그래요. 2시 14시에 지금 3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본인한테 그게 유리한 겁니까? 진짜 말씀대로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공수처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명분 만들어내기 네. 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구국승정을 앞에서 면전에서 얘기해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형식은 내가 뽑았는데라던가 아하, 이런 정형식. 잘못된 계산도 네. 한 번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 여론전이겠죠. 선전전을 할 뿐만 아니라 예. 이게 가서 지금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계속 극렬 지지층한테 모여라, 시위해달라 이거잖아요. 네. 그 폭동 사건이 나고 나서도 폭력은 안 된다 그러면서 억울한 심정은 알겠지만은 평화적인 방법을 해달라. 평화적인 방법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혀지지요. 아, 지금- 확인해달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계속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뭐 열심히 하는 건 좋긴 한데 네. 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게 1심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더라도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셈법은 내란죄 수사를 빨리 받아서 내란죄가 유죄가 나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헌재의 탄핵 심판을 먼저 해서 기각을 먼저 받아보겠다. 받아보겠다. 이거 지금 우기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몫이 제일 크거든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목적으로 탄핵 심판은 제대로 임하고 재판 절차가 이제 시작될 거니까 공소 수사나 이런 조사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략일 것이다 말씀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네. 법률가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요. 헌재 탄핵 심판이 나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럴 것이고 법원에서 유죄가 나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럴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그러거든요. 네. 사회의 근간을 지금 허물고 있어요. 우리가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만들어져 왔던 우리 안정돼 왔던 이거를 근간을 흔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그게 사실 가장 답답합니다. 재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고 탄핵 심판에 가서는 아마 여론전을 유도해가지고 또 어떤 내란적인 상황 또 선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예상이 좀 되고 자, 요건 어떻습니까? 검찰에 좀 가게 되면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검찰은 사실 자신들이 그 권력 기소권만 남기겠다. 완전히 기소권만 남기겠다. 심지어는 뭐 검찰을 해체하겠다라는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그 명맥을 존속하기 위한 네.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손절은 이미 시작됐잖아요. 뭐 창원지검에서도 명태균 보고서를 일부 언론에 제시를 하고 사실 그게 거의 뭐 전면적으로 기사화되고 있죠. 네. 이미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하고 손절은 계산은 이미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산이 끝났다. 초창기에 빨리 네. 태세 전환을 했는데 네. 지금 김성훈 전 경호차장 영장 기각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기각시키는 걸 보니까 반려를 시켰다고 하고요. 예. 그게 결국은 지휘를 검찰총장이 저 결재를 안 받고는 네.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이런 걸 결정을 이게 지금 일부 한 명 검사가 했지 않았을 것 그리고 같은데요.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잖아요. 네.
특수공직방해를 그냥 기각한다. 이것도 좀 사실 제가 좀 의아하고 이게 검사 1인이 결정했을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예. 검찰총장이 했으면은 민정수석이 영향을 갖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뭔가 있죠. 연결성이 있다. 살아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뭐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김건희 씨는 여전히 건재하단 말이에요, 있고요. 외부에서. 예. 그래서 사실 검사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관행 뭐 이제까지 행태에 비춰보면 대통령 잡아놓은 걸로 됐지 밑에 그냥 지시 따른 것뿐인데 라서 고서 온정적으로 접근하면 그냥 이게 사건의 중요도 이 파장보다는 자신의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먹히는 게 검사들입니다. 저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제 이제 그 법제사법위원회가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 조국 신당의 이제 박은정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검찰이 배후 조종자다. 윤석열 지키자는 윤석열에 대한 마지막 충성이냐. 김성훈 영장 기각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 특수공직방해도 풀려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거다라고 하면서 누가 지휘했는지 밝히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이런 과정 절차를 거쳤을 것 같거든요. 그 시스템을 볼 때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 지금 검찰의 태도가 이제 어차피 공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서 이제 기소해야 될 것이고 추가 조사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는 태세를 봐서는. 네, 그렇게 그래서 박 보입니다. 변호사님도 간선 변호인이라는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돈을 주고 선임한 사선 변호인보다 잘 먹히는 게 간선 변호인이거든요. 네. 이 주인 검사에게 부장 검사가 차장 검사가 검사장이 주포를 넣었는데 그 곁다리 뭐 그 사람도 다 생계가 있고 이런데 고생시킬 필요 있어?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검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자체 특검만 낸다고 하지만 또 앞으로 또 결국 합의를 못해서 특검 무용론도 하고 있고 지금 특검이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이거 아마 향후 처리 방향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의 최상목의 태세로 봐서는 네. 거의 다 합의했고 이제 인지수사 네. 부분만 남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렇죠. 원하는 대로 해줬거든요. 네. 인지수사 근데 검사가 특별검사도 검사인데 검사가 수사다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게 너무 무한 확장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쫄려 있는 거거든요. 겁나서요.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어제 그 천대법원 행정처장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래서 네. 특검을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천대법원 행정처장이 그 언급을 했거든요. 다시.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특검을 빨리 해서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수사를 다시 정리하고 뭐 공소 유지를 하든 기소를 하든지 간에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사실. 하지 제일 중요한 않으면 게 특검이다. 나중에 어떤 혼란이 올지도 몰라요. 네. 자, 그래서 특검법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최상목이 권한대행이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거부권 행사.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데 요 안건도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안건 안 올라갔는데 지금 2월 2일까지가 시한이잖아요. 네.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고심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심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여야 합의가 저 정도까지 이루어졌으면은 네. 저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이게 어떤 이성적으로는 맞는데. 아니 이른바 위헌적 요소는 다 제거됐잖아요. 네. 그 방어적 민주주의란 네.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도 이 사람 한 사람의 전행을 막을 수도 없고 법 자체의 네. 취약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 하나하나가 그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체제 그게 헌법재판소가 하나고 그래서 네. 보면은 최상목 그 권한대행도 해야 할 시점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이 많은 걸 놓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부지방법원의 사태 본인도 기여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혼란하게 할 그런 원흉이 되고 싶지 않다면 결단을 내려야죠.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현주 또 권영철 대기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방송 짧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수일른 남자하고 김철근 장윤미 변호사의 이슈합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명수 기자와 함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함께 김건희 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한 대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이제 체포되면서 지금 시선 자체가 김건희한테 지금 쏠리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흰머리도 누글고 막 살도 많이 빠졌다 이런 목격담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근황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뭐 언론 보도를 좀 듣고 있고요. 네. 그거는 뭐 디올백 이제 보도 이외에도 뭐 그 대통령실 쪽 발로 보면 뭐 밥을 못 먹고 있다, 네, 뭐 밥을 살이 먹고 좀 있다. 저희가 직접 목격하지 않는 이상은 예.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럼요. 얘기다. 예. 저도 사실 계속 뭐 40kg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언론에서 나온 얘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누가 이거 자꾸 기사를 내고 보도를 하는 겁니까? 예, 뭐 그 김건희 씨가 네. 이 건강식만 좋아합니다. 건강식이요? 예, 건강식. 그건 제가 그 가족들한테 직접 취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하. 건강식만 골라서 먹기 때문에 좀 제가 또 지난 추석 때 한번 지나가다 한번 봤지 않습니까? 이거 뭐 계산책 할 때. 찍으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때도 뭐 보니까 저기 뭐 그렇게 그 뭐 꽉 말라 있지는 않았고 뭐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건강할 예. 것 같다. 예. 지금 10월 말 이후에는 그게 거의 마지막 보도 같아요. 우리 이명수 기자님 찍을 때 이후 언론에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김건희가 지금 제가 추측하기로는 예. 그냥 증거인멸을 하고 있지 않을까 계속. 증거인멸 한다고요, 예. 김건희 씨가? 한 예로 제가 또 김건희 씨가 예. 핸드폰이 제가 알고 있는 핸드폰 번호가 2개 있습니다. 네네네. 예, 하나는 메인폰이라 생각하고 예. 그건 이제 텔레그램까지 이제 하거든요. 텔레그램이 그 12산 내란 사건 터지고 나가지고 네. 텔레그램 이제 탈퇴했더라고요. 텔레그램 그거 증거 인멸 아니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많은 메시지들을 왔다 갔다 했던 거 명태균 뭐 등등 뭐 네. 명태균만 있겠습니까? 이준석도 뭐 많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등등 중요한 어떤 것들을 텔레그램 탈퇴한 거 봤을 때는 좀 인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저는 그렇게 100%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 예. 자, 윤석열 구속이 됐고요. 곧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데 김건희 관련해서는 기소되거나 조사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원체 지금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수사 당국에서 예.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정신 없어서 그렇다. 예. 이번에 이제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이제 절차가 이제 김건희인데 지금 이제 서부지법 사건도 터지고 네. 지금 오늘 또 제가 이거는 이제 그 타 매체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직 행정관이 네. 대통령실 행정관이 네. 그 윤 지지자들 네. 단톡방에다가 보도됐습니다. 예. 예. 보도됐나요? 네. 제가 기사를 말씀하셔도 될것 못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저도 그래서 봤습니다. 행정관이 오늘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나오니까 나와서 이제 한영 그런 거 좀 해주라. 뭐 좀 해주라. 예. 보도됐나요? 내가 저도 요새는 보도를 반 건지 유튜브로 본 거 제가 생각하는데 예, 제가 어제 예. 제가 올빼미 형인데 예, 뭐 비슷한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요것도 어쩌면 뭐 좀 선동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지금 직접 출석을 하니까. 예. 그 부분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확한 제가 네. 단톡방 거를 이제 캡처해 왔는데요. 네. 제가 이제 구구 쪽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저한테 좀 보내줍니다. 또. 그구 쪽 사람들이요. 예. 거기도 또 편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편이, 예. 저기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성삼영 행정관입니다. 얘기 됩니까? 예, 내일 21일 화요일 2시에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십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멘트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는 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할 겁니다. 네. 주말간 있었던
그거랑 유사합니다. 네. 아마 선동을 한다는 모양새 또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런 심리가 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굳이 행정관이 예. 행정관이 이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아니 대놓고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놨기 때문에 성삼명 행정관이라고 네네네. 예, 제가 이게 보니까 단톡방에 어제 밤 12시 30분에 올라온 겁니다. 아, 밤에요? 예, 네. 올라와서 저한테 제가 새벽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사건이 이렇게 처리되거나 그 부분보다는 뭔가 잘못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김건희 씨 얘기 다시 또 돌아가면 조국 혁신당에서 출국금 조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잘했다. 예, 그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예. 출국하는 것 때문에 많이 그 마음 조려했는데 네. 출국 정지 관련해서 이제 그 야당에서 조국 혁신당에서 한 건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비상계엄이나 이 내란 김건희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누구한테도 묻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명수 기자님한테 혹시나 예. 추측이나 뭐 생각하시는 바. 예. 그런 제가 솔직히 그 이런데 나오면 그 평론 네. 그거는 저희 영역이 아닌데 예. 저는 이제 취재물 갖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요. 취재만 하시는데 그래도 그나마 김건희 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알 것 같은 우리 이명수 기자님이니까 제가 예. 조금 무리하게도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예, 뭐 상의하진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스타일상 윤석열 스타일상 그 얘기는 본인이 했어요. 네. 아이고 내 전화기를 보고 있더라. 지금 네. 새벽 4시로 끝까지. 그렇죠. 그 정도인데 이 얘기를 안 하고 혼자서 했을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저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헌법재판소 출석한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게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보면 김건희가 이것도요? 예,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냐면 또 아니 그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윤석열을 알고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안에 있으니까요. 예, 있으니까요. 구치소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렇게 안 하면 자기한테는 이제 하설이 올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 끌고 그런 걸로 이제 헌법재판소 오늘 출석해라. 그리고 지지자들 서부지법에서 이게 난동 부리는 것처럼 그걸 계속 참. 계속 할 겁니다. 예. 이 어떤 출석 부분도 김건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야, 이것도 놀라운데. 그럼 경호원이 그 안에 있기는 있습니다. 연락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게 다 지금 문제가 김건희 살리려고 계엄 내란했다. 명태균 그것 때문에 그 얘기는 계속 세간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명수 기자님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은 저희 보도 때문에 그랬다. 어떤 분은 명태균 것을 그렇죠. 뭐 서울의 예. 소리 또 우리 뉴스토마토의 지금 명태균 예, 맞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근데 네. 제가 뭐 그 명태균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건이 원체 크다 보니까 네. 저도 뉴스토마토가 너무 명태균 공천 개입건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 그 당시에도 이제 김대남 그 행정관 건 네. 이제 취재하고 있었는데 공천 개입 총선 개입 네. 그리고 고발 사주 예. 대통령실 고발 사주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임을 보고 있다가 뉴스토마토가 기사화 딱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이거 기사가 조금 어려웠어요. 예. 제가 좀 그래서 제가 또 뉴스토마토 모 기자님을 또 알기 때문에 네. 계속 갈 거냐만 물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공천개입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실 김대남의 거를 이제 말씀하셨죠. 공천 개입 네. 이제 부랴부랴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예. 합쳐져서 결국은 대통령실을 흔들었고 대통령을 흔들었죠. 그런 다음에 결국 명태균 씨가 드러나고 창원지검 조사가 있고 네. 보도에 따르면 11월 정도에 그 황금피시에서 많은 게 나와서 보고까지 됐다. 그것도 사실은 또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유 진짜 어떻게 명태균 씨 어떻게 좀 잘 구술을 주고 네. 좀 자료 좀 받아 했는데 끝까지 뭐 주지는 않았는데요. 네. 만나보기까지는 했습니다. 만나는 받고. 예. 요게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의
가장 큰 영향이었을 것이다. 본인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하고 좀 특별한 관계니까 이거는 뭐 다른 얘기. 송금도 지금 봤다 뭐 이런 얘기는 맞습니까? 네, 직접 제가 그 대선 때 코바나 컨텐츠 가서 예. 한 3시간 정도 김건희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송금을 잘 보던가요? 제 말씀은 네. 잘 맞추는가 이 질문입니다. 아니 실력이 네.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대충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제가 통화 그 당시에 그 대선 예. 중에 7시간 45분 통화 중에도 세 번째 통화 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통화 때 저한테 관상을 봐준다고 아, 관상이요? 예. 예. 얼굴 찍어서 보내라. 그 정도입니까? 손금, 양손, 손금도 보내고. 예, 그리고 또 안경 썼으니까 안경을 벗고 사진 찍어서 보내랍니다. 예, 그리고 그 얼굴의 피부 빛깔을 본답니다. 자기는. 빛깔이요? 예, 빛깔이 더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한테 그 다음날 또 통화했는데 관상 봐주는 내용으로 좀 오래 통화했는데 좀 맞습니까? 그 그건 또 직업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예. 그 학창 시절 초등학교 때 꿈이 뭐야 하면서 직업이 이게 적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 예전에 이제 경찰 그런 꿈 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예. 그래서 저한테 막 경찰, 군인 아니면 옛날 같았으면 중앙정보부에서 뭐 안기부, 예. 뭐 전두환 뭐 박정희 때 같았으면 그런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 맞는 운이고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는 안 어울린다. 계속 부정적으로 이제 저를 서울의 소리 우리 대표님하고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이제는 운이 다 됐다 하면서 예. 지금 말씀으로 보면 이 손금도 보고 관상도 보고 이게 무속 관련돼서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행정관 중에 무속 육술인도 있었다 그러고 뭐 천공도 있고 뭐 법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보시기에 정말로 김건희 이 무속에 좀 심취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 느껴집니까 좀? 아 그럼요. 네, 그 느껴지고 이 김건희가 집안이 자체가 네. 모친부터 시작해서 예. 그 최씨 집안 말하는 겁니다. 예. 예, 최씨 집안, 최은순 예, 최은순 쪽으로. 집안 예. 그쪽 집안 자체가 그러나 이제 무속 그런 거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뭐 실적으로 제가 김건희 예. 이모를 한 1년 6개월 동안 취재를 합니다. 최은순 동생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최은순의 작은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사촌 뭐 예, 삼촌. 촌수로 따지면 촌수는, 예, 이모뻘입니다. 이모뻘인데 촌수는 조금 더 되는 아예. 예, 그 가까운 친척이죠. 어떻게 보면 가깝죠. 예, 최은수 사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련 그 제 1회 결혼식이 있었고 네. 돌아온 데가 가락동에 있는 대련 아파트거든요. 네. 대련 아파트 201호로 김건희 씨가 옵니다. 근데 그 아파트 8층에 작은 아버지가 살아요. 예. 그 작은 아버지가 또 어렸을 때 김건희가 어렸을 때 제가 사진도 갖고 있는데요. 네. 3살, 4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키웁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어머니 딸이니까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가깝네요. 네, 그래서 보면 이 집안 자체가 최은순 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 집안에 보니까 또 그 무속인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또 무속인도 있어요? 네, 실제 무속인도? 예, 무속인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무속인이 보니까 제가 좀 김건희가 김명신이었지 않습니까? 본명 예전에 예. 그 당시가 김건희가 이제 20대 중반쯤 된 것 같은데 네. 그 친척 중에 양평에서 그 이제 뭐 신대림 받아가지고 이제 한다 하니까 이모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가서 했는데 그때 봤던 그 친척 무속인이 김건희한테 얘기했던 게 그 당시에는 김명신이었거든요. 예. 김명신이었는데 주로 이제 친척 그 무속인한테 했던 게 최은순이가 좀 이게 재산 좀 있는가 모양입니다. 지금도 재산 뭐 많이- 가족 그 사남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산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그런 거 이제 상담하고 이름이 그 당시에 김명신이었는데 네. 그 무속인은 너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때 김건희로 바꾸지 않았나 그 후로 맞다. 예 그때 이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어느 정도 무속 점 한 번씩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수준을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이 시간 자체는? 제가 이런 무속 얘기 할 얘기는 많거든요. 네네네. 맞는데 이 또 시청자들이 보고 이런데 의지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더 이렇게 하면 일어나게 그 집안에 이제 그 저기 어디 굿하고 네. 또 최근에는 제가 명태균 건 터졌을 때도 대통령 발입니다. 네. 지금은 언론 환경이 지금 뭐 윤석열 김건희 건이면 무조건 이제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의혹 있으면 기자들이 가서 이제 다 취재하고 그런 분위기가 됐지만 몇 달 전만 해도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취재도 큰일 나죠. 보도할 수도 그렇죠. 없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대통령 발의해가지고 계룡산에서 김건희가 큰 구술했다고. 구술했다고요? 예, 구술했다고 그 제가 그 제보를 받아도 또 계룡산까지 가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네. 그 굿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계룡산에는 굿 땅이 절반입니다. 산 절반입니다. 예. 계룡에서 근무를 좀 해봐가지고. 그러시군. 굿하러 간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식사하러 갔다가 예. 사람들이 이게 이 방송을 보고 좀 너무 이제 이런데 빠져들까봐 저는 좀 걱정이고요. 네. 재미삼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무슨 의지하는 거잖아요. 의지하고 무슨 결정을 할 때 예예예. 그 무속인한테 의지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 얘기가 이게 저는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보는데 윤석열 체포 시간이 10시 33분이거든요. 예. 그걸 한자로 쓰면 십자, 삼자 그러니까 왕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진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김건희가 시간 보고 있다가 여보 지금이야 빨리 체포당해 뭐 이런 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무속에 좀 심취돼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니 뭐 그렇게 그 네티즌들이 그렇게 그렇죠. 하는데 네티즌 재미로 한 것 같아요. 예, 우리 기자들은 이제 팩트 아니면 네. 그런 얘기를 어디서 막 그렇죠. 예,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 유튜버들 취재도 하시잖아요. 네, 자주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이번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보면서 2030 청년들이 많이 있던데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실적으로 극우 유튜버들이 그 2030들을 이제 유입하려고 네. 예, 노력 많이 했고요. 자, 한 예로 들어 초반에는 그 제가 뭐 안에까지 들어가진 않지만 극우 유튜브를 이제 관저 때부터 계속 이제 집회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 정강원 사랑제일교회도 청년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청년부. 예, 청년 그 친구들이 좀 많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탄핵 전국 때 젊은 그 국회 앞에 우리가 이제 탄핵 찬성하는 네.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2030 여성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모방을 하려고 매일 나와봤자 평균 연령 70대, 80대 아닙니까? 아하. 그게 부러웠던 거겠죠. 예, 그게 예, 예. 어떻게 여론 형성을 좀 해보려고 10대, 20대, 20, 30대를 공략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먹혔던 친구가 신남성연대 배인규. 네, 배인규 예, 씨. 배인규. 예, 좀 취재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윤석열이가 체포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이 지지율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극우 유튜버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약간의 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네. 그 여론 그런 쪽은 이제 네. 제가 뭐 크게 공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뭐 문제가 좀 딱 봐도 네. 아니 저기 극우 쪽 아니면 이상은 어떻게 윤석열 이런 하는 행실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좀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좀 뭐 이런 느낌도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했던 그 지방에 뭐 경상도 쪽 말하면 네, 대구 경북. 예, 그쪽 보면 저도 탄핵 전국 뭐 명태균 건 때문에 제가 이제 창원 쪽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그쪽에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 탄핵 이제 전국 때는 좀 이제 국민의힘 끝났다. 네. 저기 윤석열 이제 끝났다.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 좀 그런 여론 형성을 구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번 또 기회가 더 있는 거 아니야? 네. 하는 그런 이제 기대 심리가 기대 있다는 거죠. 심리를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막 소통했던 분들 카톡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저 창원 내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저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단톡방 좀 만들었는데 그런 기대 심리를 조금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여론이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결국은 또 저렇게 되니까 또 지지자들이 또 뭉치는 그런 결과도 사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명수 기자님 모시고 또 김건희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들 좀 들어봐서 너무 좋았는데요. 다음에 또 사실 또 한 번 더 모시고 또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명수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풍의 뉴스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